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는 분명 사회적 갈등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여서 갈등을 축소, 완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당내 갈등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다면 이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서의 기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사정연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친노와 비노 간의 갈등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문재인 대표는 어제 강한 어조와 단호한 톤으로 안철수 의원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사정연의 친노와 비노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치킨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현 오빠, 이제 주거래 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전대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답변은 노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과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과연 혁신과 단합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요, 문재인 대표가 이제 문한박 연대는 협력하자는 것인데 전대는 대결하자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 제가 어저께 이제 문재인 대표의 이 회견 발표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또 직접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상당히, 단호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노 쪽에서 본다면, 그 단호함이 상당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글쎄요, 어제 그 회견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지금 당원과 국민의 명령은 통합의 길로 가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당대표께서 분열의 길을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옳다는 그런 독선에 빠져 있고요. 어제 그 단호함이라는 것은 그 당대표로서가 아니고 친노 수장임을 스스로 선언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당의 수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문한박 연대가 무슨 연대라고 그러는, 저는 그거는 정말 부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들러리스라는 거였고요. 그런 식으로 그 진정성도 없고 내용도 없고 어설픈 절차도 어긴 그러한 연대 제안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예. 그리고 혁신전대야말로 지금 당의 위기를 회cin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당은 리더십도 붕괴되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총선을 돌파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충원해 줄 사람은 당원과 국민이에요. 예. 그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이 담 앞에서 합의해가지고 미봉책을 한다 한들 그게 에너지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대를 통해서 국민과 당원의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총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그 대결이다 분열이다 이렇게 그 치부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혁신 전대든 무슨 전대든 전당대회는 물 건너간 거 아니겠어요? 거부를 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렵게 됐죠. 그렇게 됐죠.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지금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네. 이 얘기는 지금 그 문재인 대표한테 반발하는 쪽의 기강을 잡고 물론 이제 신기남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노영민 의원이라든지 뭐 윤우덕 의원 뭐 윤우덕 의원은 시효가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 의혹을 자아낼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한 기강까지도 포함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비주류를 겨냥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그 포용의 정치를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전부터 저는 이 문재인 대표께서 그 진정한 민주주의자인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을 자꾸 나쁜 사람을 자꾸 몰아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할 수 있고 당연히 대표에 대해 대표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형이라든가 예. 그래서 자꾸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적절치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 비판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할 포용 정치를 당 대표로 잘할 수 있고 대표. 예. 저기 그래서 예, 문 의원님. 그 이번에 물론 예. 그 당무감사를 저 문 의원님 한 지금 윤석열 예. 전화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끊었다가 네네. 다시 한 번만 저희가 연결할게요. 예, 조금만 다시 한 번만 연결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요. 다시 한 번 연결을 할 텐데 문재인 대표의 좀 전에 그 문재인 대표의 발언 제가 좀 전에 단호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갈 사람이면 나가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과연 나갈 사람은 나가라라는 표현으로 지금 비노들도 받아들이고 있을까? 바로 지금 문병호 의원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문병호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공동대표 시절에 문병호 의원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당내 상황에서 비노 측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자, 지금 다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문 의원님. 그래서 이제 아예 비노들의 당대표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봉쇄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방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단호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 그게 사실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일종의 거부를 하더라도 좀 예의 바르게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런 길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이런 식의 표현이 하나도 없고 예? 굉장히 저는 단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갈 사람 나가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문 대표님의 머릿속에는 선악의 개념밖에 없어요. 친노는 선이고 나를 빚는 사람은 선이고 비노와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악이다 이런 선악 이분법적인 사고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보내야 되고 아니면 무릎을 꿇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민주정당에서 그런 이분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공은 다시 안철수 의원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노 쪽으로 넘어왔는데 자, 여기에서 기로는 두 가지죠. 당내에 계속 남아있느냐 나오느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문 대표께서 저는 실수를 했다고 보고요. 예. 지금 이제 당내에서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문 대표 지지자와 문 대표 반대자가 팽팽히 맞서 있고요. 오히려 다수는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다수는 중간에서 양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문 대표의 회견은 아마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을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낼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 대표의 퇴진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퇴진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 얘기는 예. 그러면 지금 비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당내에 남아서 투쟁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얘기를 더 해봐야 되겠는데 당장 뭐 탈당하거나 당장 그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당내에서 문 대표의 잘못된 행동이나 또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당내에서 일단 퇴진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가능하면 저희가 야권 분열하지 않고 우리가 우도 통합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당무감사를 거부한 의원분들이 두 분 계시죠? 네네. 지금 황정우 의원을 비롯한 두 분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도 그냥 내부에서 계속 투쟁하실 거예요? 그것을 이제 좀 두고 봐야겠죠. 상당히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두 분이 당무감사 거부한 이유를 좀 정확히 들어보고,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평가위원회 평가제도에 대한 아마 거부로 그 당무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두 분의 그 해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왜 거부했는지 들어보고 또 당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본 다음에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황정우 의원 같은 분은 실제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유승엽 의원도 마찬가지죠. 예, 유승엽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평가 제도에 대한 어떤 반발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현 체제에 대한 부정을 한다라는 의미로 익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만약 징계가 떨어지게 된다면 뭐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천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 비노들에 있어서의 행동 통일이 필요한 시기가 빨리 다가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글쎄요. 하여튼 지금 당내 사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결국 이제 당대표께서 포용 정치를 하시려면은 그 반대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여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 반대 비판자들이 설 수 있는 땅을 다 없애버리면 뭐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 이제 자꾸 내모는 그런 식의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니까 저로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극적으로 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양식 있는 우리 당 의원들이나 또 중간에 있는 분들이 저는 좀 나서서 문 대표의 잘못된 그런 행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 중진분들하고 또 원로분들이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그렇게 강행을 하고 그런 톤과 그런 내용으로 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당내 중진과 원로들의 얘기가 안 먹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 그게 지금까지도 안 먹혔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가 먹힐 것이다? 이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글쎄, 이제, 그런 원로 중진들, 그분들도 이제, 중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분들도 대표가 좀 기득권을 내려놓는 걸 전제로 해서 중재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뭐 어제 회견은 뭐 기득권은 꼭 지키겠다라는 거니까 더 이상 뭐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아마 원로 중진 분들도 어제 회견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네. 더군다나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문 대표님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좀 더 비판하고 다시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더군다나 무소속 박주선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박주선 의원이 지금 이제 신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하고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저께.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판을 바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언젠가는 신당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당 외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 신당 창당을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러시고 또 저희들도 이제 모든 가능성을 놓고 고민해봐야죠. 근데 그 고민이 언제까지 하시나요? 뭐, 당장 내년 4월이 총선이잖아요. 네, 뭐 아마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뭐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렇군요. 나 안철수 의원의 고민도 상당히 깊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단칼에 거부를 해버리니까 지금 사실 뭐 당내에 계속 싸운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미지상으로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뭐 진통이라는 것이 또 따르는 것이고요. 또 진통이 큰 만큼 뭔가 또 돌파구가 생기면 더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한방연대에서의 또 다른 축인 박원순 시장의 스탠스는 지금 뭡니까? 박 시장님이야 지금 뭐 서울시장으로서 그 행정적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정치에 한 발자국 떨어져 계시니까요. 근데 자꾸 같이 하자고 그러잖아요. 자꾸 옆에서 자꾸 이제 건드는 것인데 박 시장님은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당내 정치에 개입하지 마시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저희로서는 어쨌든 정치적 이슈가 계속 나와서 뭐 나름 참 고마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사거리를 많이 드리고 글쎄요. 아니 근데 이게 인터뷰할 때 여당 야당 좀 이 숫자의 균형 야당 인터뷰를 했으면 또 다음에 여당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야당에 너무 집중돼 인터뷰가 야당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바른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소입니다. 10살 근영에겐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쌍둥이 동생들과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아보는 건데요. 근영이의 쌍둥이 동생들은 각각 복합장애와 무연골 향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3아이를 키우고 있는 근영이 엄마는 하루 종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식구의 보금자리, 작은 단칸방에 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아대책에서는 근영이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실 1만 명의 산타를 찾습니다.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지금 7시 33분 2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유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이면도로는 빙판진 구간이 있어서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출근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강 다리에서는 동작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 밀리고 있는데요.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해대교에 낙뢰가 떨어져서 2, 3차로에서는 시설물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목포 방면 케이블이 손상 대 서해대교 양방면 전면이 통제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쪽 출근하시는 분들은 당진 송악나들목, 반대 목포 방면 다란 나들목에서 국도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38, 39번 국도 또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신월 나들목 부근의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연결되는 국회대로 목동교 위로 교통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방면 고척교부터 신정교를 지나 목동교까지 차간이 좁혀지고 있고 반대 안양 방면 목동교부터 신정교 지나는데도 이제는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저지른 데이트 폭력 사건. 여러분 많은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 여학생이 같은 과 학생들의 메신저 채팅방에서 비난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내용을 보면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해 학생의 앞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저께였었죠. 가해 학생은 해당 학교로부터 제적당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짚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의 이화영 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데이트 폭력 이게 이제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죠, 그죠? 네, 그 연인이나 데이트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어떤 신체적인 폭력이랑 성폭력 그리고 뭐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행동 아니면 욕설, 비난, 비하 등의 행동까지 넓은 범위까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근데 저도 저희 이제 YTN TV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서도 이 부분을 2번 다뤘었는데 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이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죠. 그렇죠? 가해자하고 같은 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근데 이렇게 그 피해 학생한테도 맞은 것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붓는 모양이던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선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관계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폭력을 당하는 것까지도 개인적인 선택으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기생들의 했던 태도 때문에 이 피해자는 저는 학교 복귀까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행동들이 어쩌면 유사한 피해를 경험한 어떤 침묵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을 더 침묵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폭력의 피해자에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심리가 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개인적인 문제나 사소한 문제로 보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헤어졌으면 끝났을 문제라고 보니까 이 피해자들을 더 비난하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이제 이 피해자들도
선뜻 이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건 이런 시선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좀 더 말하기 힘든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뭐 5명인 모양이에요. 사과문을 게재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과문은 보지 못했는데요. 예. 이 비난의 내용들은 사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성이 피해 여성을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군요. 예, 그렇죠. 참 이런 경우 많습니까? 일단 우선은 뭐 남녀를 떠나서 그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인한테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요. 그 피해자 주변인들한테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피해자는 대부분 비난이나 소문, 괴롭힘, 뭐 인간관계 단절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기도 하고, 이 피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폭력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이나 학교로 옮겨야 한다. 예? 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인데 말이에요. 네.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학교 측도 이번에 참 마무리를 잘했다라고 참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일어난 폭력 사건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사방에서 얘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지금 나름대로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거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여학생이 그 수업 분리를 통해서 가해자하고 접촉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판단했으면 학교에서 즉각 대응을 했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트 폭력이 사소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사자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데, 유독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성폭력이라든지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그 여성성들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오히려 사건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 시달릴 여성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선 피해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나 아니면 상담소랑 상담해서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심각한 폭력이 발생했다면 피해 기간이나 정도, 그다음에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처음 폭력이 있는 경우라면, 폭력의 징후를 보이거나 그런 경우라면 그 폭력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도 이제 폭력을 좀 이제 폭력을 끊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헤어지는 이유는 상대의 폭력에 있다라는 그 단호한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는 것,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게 그 피해자한테는 필요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대응이고요. 네네. 자,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거, 외국 사례를 좀 본다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는 클레어법이 있긴 한데요. 이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하는 측면에서는 참 유효하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폭력 상황에서 이제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호주의 경찰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아일랜드나 다른 나라의 어떤 제도들이 훨씬 더 참고할 만한 어떤 제도 개선 사항이라고 봅니다. 클레어법이라는 거는 데이트 상대의 전과 조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경찰 명령이라는 거는 신체 공격, 스토킹, 폭력 위협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서 경찰 명령 72시간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없다. 바로 이런 법이죠. 네네. 근데 이제 보통은 경찰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찰의 가치관이 개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이 경찰의 가치관이 데이트 폭력을 중한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명령이 즉각적으로 내려지기도 하고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완되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점은 이 데이트 폭력을 정말 사회적인 문제, 긴급한 문제로 보고서 피해자한테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 여성들 말이에요. 그 여성한테 폭력 쓰는 남성 이거 만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남자들끼리 만났을 때는 꼼짝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결국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남자 만나봤자 그 소용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의 이화영 소장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누리꾼들의 관심 많은 뉴스부터 알아보죠. 네, 어제 오후 서해대교 목포 방면 주탑에 연결된 와이어에 불이 나면서 이를 진화하려던 소방관 한 명이 끊어진 케이블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 사고로 순직한 평택소방서 이병곤 포승안전센터장의 사연을 전한 기사인데요. 동료들은 평생을 남 돕는 일에 매진하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소방관이었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특히 책임감이 무척 강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화재 현장에서도 주탑 꼭대기 근처에 난 불을 끄는 방법을 찾느라 현장을 분주히 오가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2011년 소방의 날 유공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비롯해서 경기도지사 표창 2회, 소방서장 표창 2회 등 많은 상을 받아 동료들의 귀감이 된 소방관이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일선에서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을 하시는데 소방 예산 삭감에 말문이 막힙니다. 또 하늘에서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들이다. 소방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혜택 제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의견을 내셨네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게요. 이렇게 꼭 필요하고 훌륭한 분들이 먼저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전 그래서 이거 참 정말 가슴 아프다.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 이건 정말 큰 사회적 손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좀 진짜 안타깝네요.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공식 의견을 내놓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시내 주요 로스쿨 학생회는 긴급 총회를 열고 수업 거부와 자퇴서 작성 등을 결의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뿐 아니라 학교 측도 정부의 사시 폐지 유예 결정은 신뢰 위반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신림동 고시촌도 술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시 폐지를 앞두고 초조해야 하던 많은 학생들이 다행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온라인에서도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어차피 밥그릇 싸움인 거 알고 있으나 돈이 없어서 로스쿨에 못 가는 사람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시 폐지 유예는 적당한 거 아닌가 싶다. 또 흑수저들의 유일한 희망 사시를 막지 말라. 이런 분도 있었는데요. 반면 로스쿨에 대한 악의적인 지적이 많습니다. 로스쿨에 문제가 있으니 사법시험이 좋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네요. 예, 근데 딴 건 모르겠지만 이 싸움이 그들의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게 만들 책임이 양측에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 우리 법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거가 관심이 있는 거지 사실 로스쿨이 좋으냐 사시가 좋으냐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계층 간에 있어서 이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어떤 분야에서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도 국민들을 양측 로스쿨 찬성자든 반대자든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이 국민들이 그리고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 제가 네. 그 양질의 서비스 저렴한 가격 이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바나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바나나가 멸종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바나나가 멸종될 수 있다? 네, 점점 사라져 간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뭔가 하니 원숭이 어떻게 해요? 원숭이? 네, 사람들도 큰일 났네 원숭이. 좋아하는 사람 많을 텐데 말입니다. 네. 최근 국제 공동 연구진이 전 세계의 바나나가 파나마 병의 확산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곰팡이가 바나나를 멸종으로 몰고 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 곰팡이균은 19세기의 바나나 산업을 강타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치명적인 감염병을 아직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 이 세계 최대 바나나 산지 중
중 하나의 중남미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생존력이 뛰어난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제기됩니다. 누리꾼들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안 돼, 바나나 얼마나 맛있는데 옛날에 바나나라고 하는 노랗고 길쭉한 과일이 있었대.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바나나가 엄청 비싸고 귀했다는데 그렇게 되나요? 속상합니다. 바나나 우유도 사라지나요? 또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이렇게 명대사를 올려준 분도 계시네요. 인터스텔라, 그죠? 근데 이 바나나가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비싼 과일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하나에 굉장히 예, 비쌌죠. 근데 요새는 진짜 옛날에 비해 엄청 싸진 거예요. 지금 바나나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이런 병이 돌아다닌다. 이거 큰일이네. 원숭이도 좀 걱정이 되고. 예,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남을 돕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연말에 외로운 이웃을 찾아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실은 기사인데요. 예. 올해 75살인 정금순 씨는 동사무소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웃을 돕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좋은 일을 하면 중독되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70살 김정길 씨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계속 이웃을 돕고 있다면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요. 초등학생 6학년생도 있습니다. 손재영 군은 노인복지관을 찾아서 할머니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하고 안마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일상 속 꾸준한 나눔이 누리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누리꾼들은 세상에는 삶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날씨가 추우니 제 몸만 따뜻한 거 생각하게 되는데요. 부끄럽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와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법이죠. 이런 반응을 보이셨네요. 어쩌면 우리는 남을 돕는다는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런 쪽에서 찾는다는 건 정말 너무나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하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